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게는 듬직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두 딸이 있는데요. 누구한테나 가족은 소중한 존재겠지만 저는 좀 더 특별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특히나 둘째 딸이 제게 남다른 아이입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저와 몇 개라도 핏줄이 섞인 둘째가 서운하지 않게 현재 너무도 아껴주고 있습니다. 말했다시피 둘째는 저희 부부의 친자식이 아닌데요. 이걸 둘째 딸에게 밝히는 것이 참 어려워서 얘기를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둘째가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왔을 때 알려주게 되었거든요. 둘째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하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는데 그간의 험난한 과정을 사연으로 써보고자 찾아왔습니다. 제게는 정말 존경하는 친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당시 노는 걸 좋아하고 현실에만 집중하며 사는 저와 달리 언니는 늘 미래지향적이며 항상 앞날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언니는 늘 반장에 전교회장에 대학도 장학생으로 갔는데 저는 그에 반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부모님은 늘 언니를 자랑스러워하셨고 저 또한 언니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앞서가는 언니의 속도는 무서울 정도로 너무 빨랐는데요. 차마 제가 노력으로 따라갈 수 없게 높이 가는 바람에 제가 언니를 따라가는 걸 그만 포기해버렸네요. 그 때문에 저 스스로 언니와 제 처지를 더 비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기분이 상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친언니의 승승장구를 온전히 축하할 수 있었던 건 아마 저희 집에서 부모님과 언니가 저를 두고 못났다고 비교와 구박은 하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부모님과 언니는 오히려 저더러 하고 싶은 거나 원하는 걸 찾아서 하길 응원만 해주었고 무얼 하든 제가 행복하기만을 바랬습니다. 이런 가치관은 제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가훈이기도 해요. 식구들이 모두 착하고 마음 좋으니까 저는 사춘기가 오지도 않았던 걸로 압니다. 오히려 사춘기 당시 제가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괜히 분란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했죠. 친언니는 수석으로 의대를 나와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을 만큼 똑똑한 인재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랍다고 느낀 건 한국 의대가 아니라 프랑스 유학파라는 것이에요. 프랑스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성적이 좋아서 교수님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유학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온 언니는 바로 국시를 친 뒤 레지던트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때만 해도 언니가 공부 괴물인 줄 알았어요. 공부에 임하는 자세도 저돌적인데다가 언니가 시도만 하면 패스되는 시험들이 신기하기만 했거든요. 뭐든 척척 해내버리는 언니 때문에 초반에는 의사가 생각보다 되기 쉬운 일인가도 싶었네요. 아직도 부모님 집엔 언니의 프랑스 의대 졸업증과 의사 면허증이 자랑스럽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화목한 분위기에서 성적 저조한 제가 기적적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언니에 비해 한없이 평범하고 어쩌면 보잘것없는 결과라지만 부모님과 언니는 무엇보다 기뻐해 주었어요. 제가 붙은 대학이 명성은 낮아도 원하는 전공을 택해서 간 것이기에 잘했다고 칭찬받지 않았나 싶네요. 제 전공은 다름 아닌 식품영양학과입니다. 저도 중학생 때부터 언니를 따라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병원 관련 공부가 저한테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직업을 알아보다가 영양사라는 재미있는 직업을 찾게 된 거였어요. 아마 고등학교 말미쯤부터 꿈이 병원 영양사였을 겁니다. 언젠가는 언니가 일하는 병원에서 일하는 영양사를 꿈꾸며 즐겁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국시 준비에 들어갔을 때 언니가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왔는데요. 언니를 많이 좋아했던 저는 그날 처음 보는 형부를 앞두고도 살면서 가장 많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결혼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너무 많이 우니까 언니가 되래 자신이 울 기회가 없었다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어요. 저희 가족은 그만큼 끈끈한 정으로 묶여 있었죠. 사실 형부는 제 눈에 언니에 비해 한참 능력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형부 직업이 당시 무슨 카페 사장이었는데요. 듣자 하니 언니가 일하게 된 병원 1층에 입점한 사장이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학병원 입지다 보니까 매출은 좋았다고 했으나 솔직히 언니가 좀 아까웠습니다. 언니한테 얼추 형부와의 스토리를 듣자니 형부가 먼저 치근덕거렸다고 하더군요. 여의사 하나 잡으려고 그곳에 카페를 입점한 게 아닌가 생각했을 정도로 저는 이상하게 형부한테 정이 안 붙었습니다. 그보다 제게는 다른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요. 더 이상 쉽게 만날 수 없는 언니가 결혼의 길로 떠났다 보니까 저도 평소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친언니라서 언니가 하는 건 모두 따라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나 봅니다. 언니가 결혼하고 나서부턴 저 또한 결혼이 하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결혼한 언니를 따라 저도 당시 결혼을 무척 꿈이었던 걸로 알아요. 저는 취업의 첫 시작으로 어느 호스피스 병원의 영양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확실히 학교 공부와 실전은 천차만별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회의 일원이 되었는데도 제 몸은 아직 학생 신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니가 한참 레지던트 일로 힘들어할 때 제 눈에는 언니가 이미 어른이고 훌륭한 의사로 보였는데 언니가 매번 의사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한참 부족한 것 같다면서요.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었는데 막상 제가 직장인이 되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에 비해 제 마음은 아직도 앳된 시절에 멈춰 있었어요. 때문에 언니와 통화하면서 직장 고민 때문에 많이 칭얼거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원래는 매번 제가 먼저 전화를 거는데 한날은 언니가 먼저 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가 제가 잠들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날 언니를 끝까지 붙잡지 못한 것이 내내 제 가슴 한켠에 후회로 남아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언니 목소리가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겁니다. 꼭 온 사람처럼 불안하게 떨리는 소리였어요. 언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이 시간에 전화 안 하잖아. 설마 오늘도 집에 안 들어가고 야근이야? 근데 목소리가 우는 소리 같은데? 만나서 얘기해줄게. 오늘만 너희 자취방에서 자도 될까? 허락만 해주면 나 지금 바로 출발할 생각이거든. 언니가 지내는 신혼집과 저의 자취방은 무려 1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당시 시간은 거의 자정을 넘길랑 말랑한 시간이었고요. 그 먼 거리를 밤길에 오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당장 판단이 잘 서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언니 목소리가 확실히 무슨 일 있는 목소리인데 컨디션 안 좋은 상태로 운전을 해도 되는 건지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제 걱정에도 언니가 괜찮다고 하길래 결국 조심히 오라는 말과 함께 언니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언니와 같이 잘 생각을 하니까 기분 좋았어요. 전화는 자주 했지만 언니랑 얼굴 본 지는 무척 오래됐거든요. 얼마 뒤 언니가 도착했다는 연락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대문을 열었는데요. 그날 저는 언니의 몰골을 보고 깜짝 놀랐지 뭡니까? 언니, 얼굴이 왜 이래? 다친 거야? 누구한테 맞았어? 옷은 또 왜 이렇고? 집에서 오는 거 아니었어? 아니, 형부는 어쩌고 혼자 이렇게 나와? 집에 형부 없어? 엄마 아빠한테 나 여기서 잔다고 얘기 안 했지? 절대 말하면 안 돼. 네 형부 일 때문에 찾아온 거야. 혹시 남편이 연락 오더라도 일단은 받지 마. 알았어. 엄마 아빠한테도 당연히 말 안 했지. 시간이 늦어서 전화할 수도 없었고. 아니 그보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니깐? 누가 이랬어?
언니는 마치 누구와 몸싸움이라도 한 것 같은 몰골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상황 설명을 재촉하자 언니가 마음을 추스르고 말해주기 시작했는데요. 이 모든 게 형부 짓이라는 거 아닙니까? 결혼한 지 반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형부가 바람을 폈다는 거 아니겠어요? 형부 입장에서 그런 적 없다고 부정하긴 했지만 언니는 형부가 몰래 상간녀랑 통화하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판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형부 성격이 날카로워져서 뭐만 하면 언니한테 딴지를 걸었다고 했어요. 심지어 언니가 병원에서 온 긴급 호출 때문에 남자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그걸로 바람피냐면서 몰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바람핀 걸 그런 식으로 언니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맞바람을 핀 걸로 만들려 했다는 거죠. 이렇게 엉망인 꼴로 도망쳐 나온 이유도 바로 그걸로 따지고 들다가 다툼이 난 거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저희 집에서 한 일주일 지내다가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갔는데요. 형부가 문자로 잘못했으니까 집에 오라고 하는 사과에 돌아가게 된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때 언니를 그렇게 보내는 게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무슨 그런 사람이 다 있냐고 당장 이혼하라 했더니 언니가 괜찮다고만 하는 거 있죠. 내가 선택한 사람이잖아. 결혼이 참 무거운 약속인 것 같아. 쉽게 끊을 수가 없네. 부모님한테는 절대 비밀이야. 너도 내가 나서기 전까진 눈 감아줘. 그렇게 저는 언니를 놓아줘야 했습니다. 그래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언니한테 매일 안부 연락을 했어요. 언니가 말하기를 다행히 형부가 진심으로 반성해서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이 아니었는데 지난날만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 중앙이 꽉 막히네요. 그리고 저 또한 결혼할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호스피스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저와 무려 8살 차이가 났지만 그냥 보기만 했을 땐 저와 또래로 보일 만큼 젊어 보였어요. 그렇게 생긴 인연으로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언니와 형부도 결혼식에 와서 축하를 많이 해줬습니다. 집안에 의사가 둘이나 된다고 친정 식구들이 제 남편한테 관심을 많이 줬어요. 결혼식 날은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형부가 병원 밑에서 하던 카페를 접었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언니 말로는 형부가 친구와 함께 프랜차이즈 목적으로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 본래 하던 카페를 접고 그 보증금으로 새 사업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업에 대해서 아예 모르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서 언니 안색에 대한 걱정만 했던 것 같아요. 언니 낯빛이 지난밤 자취방에서 봤을 때보다 더 피로해 보였거든요. 저희 대신 친정 부모님이 형부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요. 사업 함부로 시작하는 거 아니라면서 하고 있던 카페가 잘 되고 있었는데 왜 그런 모험을 하냐고 살짝 잔소리를 했던 걸로 압니다. 형부는 별다른 대답 없이 그저 친정 부모에게 웃음으로만 답했어요. 저는 언니한테 들은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웃음마저 미워 죽겠더군요. 그렇게 결혼으로 인해 저도 친정을 떠나게 되었고 저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제가 평생 친언니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계기로 인해 확고해졌는데요. 언니는 제게 가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은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임신한 당시 혈압이 급증하는 바람에 조산을 해야만 했는데 듣기로는 조산이 아이한테 굉장히 위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왕절개로 태어난 제 아이는 바로 인큐베이터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아이가 폐 부분이 아직 덜 발달된 채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다른 의사들이 더더욱 제 아이를 가망 없는 신생아로 보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보내야만 했고 그 심정은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질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저를 위로하는 식구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슴 아리를 꽤 했네요. 저는 언니가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언니가 특히 제게 많은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또 의사로서 제 아이를 살리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노력까지 직접 보여주었죠. 다른 의사들이 저희 언니를 보며 고개를 내저었고 다른 교수님까지 와서 언니를 따로 불러 면담을 했을 정도로 제 아이는 가망이 없는 아기였거든요. 저한테는 언니가 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인 셈이었지만 모두가 나서서 제 아이를 살리기 어렵다고 하니 한편으론 언니한테 헛수고를 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 미안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언니는 프랑스 병원에서 살렸던 사례가 있다며 끝까지 아이를 위해 자기 고집을 밀어붙였고 끝내 아이가 기적처럼 제 품에 안기게 되는 기적을 일으켰죠. 당시 병원 직원들이 다 놀랐던 걸로 알아요. 그러나 제 품에 있으면서도 아이는 한 번씩 심장 박동수와 혈중 산소 농도가 엎치락 뒤치락이 심해서 안심할 수 없었는데요. 물론 그때마다 친언니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아이는 어느덧 호흡기를 뗄 수 있었습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 친언니가 밤잠까지 설쳐가며 과로를 했는데요. 친언니는 제 아이에게만 유독 절실한 게 아니더라고요. 직접 눈으로 보니까 어느 신생아한테나 진심을 다하는 의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너무 존경스럽고 멋진 의사라고 생각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다면 부부관계에 소홀했다는 거예요. 일에 미친 사람이라고 욕먹으면서까지 친부랑 싸우는 일이 많았던 걸로 압니다. 옛날에 형부가 바람펴서 죄지었던 전적은 언니의 과욕에 묻혔을 만큼 이미 지난 일이 돼버렸고 다툼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집에 잘 안 들어오는 언니의 일욕심 때문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못 참은 형부가 이혼을 요구해서 둘이 갈라서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렇게 버거운 시기에 축복이 찾아온 건지. 형부와 갈라서고 난 후에야 언니는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너무 걱정이 되었던 건 언니는 배가 불러 티가 날 때까지도 휴직을 안 내고 일을 했어요. 그 때문에 언니 체력은 바닥날 대로 바닥이 났죠. 그래서일까요? 아이를 출산할 때쯤 급격한 컨디션 저조와 여러 가지 스트레스, 과로로 누적된 체력이 더는 버텨주지 못하고 언니가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언니가 부모님께 알리지 말라고 해서 언니의 처지를 저만이 알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알고 있는 제가 언니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미치게 힘들었습니다. 이 상황에 가장 미웠던 건 형부라는 존재였어요. 언니가 집에서만큼이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리 허망하게 죽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형부를 찾아내서 똑같이 망가뜨려 주고 싶지만 이미 이혼해버린 사이기도 했고 어디서 뭘 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죽어가는 언니의 심장에 마지막까지 안겨있다가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집 보물 둘째인데요. 우리 둘째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친언니의 딸입니다. 남편도 언니의 아이를 둘째로 받아들이는 것에 흔쾌히 동의했을 만큼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둘째를 얻게 되었는데 둘째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이 행복하다가도 갈수록 근심 걱정이 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부부한테는 둘째한테 모든 사실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데 맑게 자라주는 둘째 앞에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저 다음에 하다가 결국 둘째가 결혼할 남자를 데려올 때까지도 말을 못한 상태로 전전긍긍하기만 했네요. 그런데 하필 또 둘째가 데려온 남자가 둘째한테 첫 남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딸들의 연애 사정은 부모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묻지 않았는데 첫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덜컥 고백하는 둘째를 보고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딸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헤프게 남자를 만나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첫 남자의 바로 결혼은 좀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빠도 좀 걱정이 되는구나. 우리 딸이 선택한 남자니까 그 친구가 괜찮다는 건 충분히 알겠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좀 섣부른 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나도 생각 없이 결정한 거 아니야. 결혼할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래. 저희 부부는 둘째 고집에 못 이겨 결국 남자친구를 한번 데려와 보라고 했고, 그 주 주말 저와 남편은 딸 남자친구를 처음 대면했습니다. 딸 남자친구는 사람이 둥글둥글하고 웃음이 많아서 사람 자체가 나쁘지 않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같이 식사하는 내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남자친구를 보내자마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금방 한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 표정이 왜 그래? 내 남자친구 마음에 안 드는 점 있었어? 솔직하게 말해주면 남자친구랑 조율해보도록 할게. 그런 건 아니야. 인상 참 좋아 보이고 모난 곳 없이 잘한 것 같더라. 그런데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 집안에서도 우리 집 사정을 알아야 할 것 같으니까 걱정돼서 그래. 난 또 뭐라고. 우리가 못 사는 집도 아닌데 뭘 그런 걸 걱정해. 남자친구 집안에 정치하는 사람들 많은데도 나 되게 환영해주더라. 둘째 딸은 제가 경제력 때문에 걱정한다고 봤지만 차라리 그 문제였다면 일이 크게 가슴이 미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결혼을 앞두게 되었으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잖아요. 저와 남편은 그날 바로 둘째의 친모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주었죠. 최대한 둘째가 상처받지 않게 조심히 말을 했습니다. 실은 내가 네 엄마가 아니라 이모야.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말해야지 하면서도 엄마가 이렇게 용기가 없었다. 우리 딸 상처받게 하려고 자식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데 한솔이 너가 상처받을 게 두려워서 엄마가 너무 망설였어. 차라리 더 빨리 얘기했다면 둘째가 덜 충격이었을까요? 역시나 둘째는 저와 남편의 장황한 설명에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나이 30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딸은 자기가 입양된 아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당연히 상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부모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모와 이모부라니 누가 그걸 단번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을 감히 가늠조차 할 수가 없어서 저와 남편은 마냥 둘째의 대답만을 기다렸는데요. 장난치는 거야? 남자친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해. 거짓말하는 거지? 겨우 내비친 둘째의 반응은 부정과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어요. 당장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도 몰라 계속 멍 때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왕 밝히게 된 거 숨기는 거 없이 모두 보여주기 위해 제 친언니 사진과 샛노랗게 물들어버린 옛날 언니의 초음파 사진, 그리고 산부인과 출산 기록까지 들고 와서 둘째에게 내밀었습니다. 둘째를 저희 부부 호적에 올린 확인서까지 모두 빠짐없이요. 한솔이 친엄마는 정말 훌륭한 산부인과 의사였어. 프랑스 가서 유학 생활도 했을 만큼 유능했거든. 우리 한솔이가 그렇게 대단한 엄마한테서 태어난 거야. 너무 늦게 알려줘서 미안해. 그동안은 엄마가 너무 겁을 먹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말해주는 이유가 뭔데? 나 엄마 아빠 딸 아니니까 그만 떠나라는 거야? 결혼까지만 부모님 노릇해줄 테니 나더러 세상에도 없는 친엄마한테 가라고? 아니, 아니야. 엄마가 너를 왜 보내? 우리가 너를 얼마나 온 마음 다해서 키웠는데. 넌 누가 뭘 해도 내 자식이야. 그건 엄마가 이 사실을 밝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그럼 왜 갑자기 이걸 말해줘? 차라리 끝까지 모르게 하지. 어쩔 수 없이 알게 될 때까지 모르고 살게 하지. 왜 이제 와서 알려줘? 나 무섭게 왜 이래? 혹시라도 결혼하고 난 뒤 이 사실이 밝혀지면 남자 쪽에서 사기 결혼으로 걸고 넘어질까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더라고. 엄마 아빠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미안하다, 딸아. 유치원 때 이후로 한 번도 둘째가 겁에 질려 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얘기가 다 끝나고 나니까 둘째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말없이 둘째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연차를 내고 둘째를 데리고서 친언니가 안치되어 있는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그 안에는 우리 둘째와 똑 닮은 친언니가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고 그 옆으로 둘째의 어릴 적 사진부터 교복 시절과 대학을 졸업한 사진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자식을 보고 싶어 할 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마련해 둔 건데요. 옛날부터 유독 둘째 사진을 많이 찍어둔 이유가 다 언니에게 바치기 위해서였죠. 언니, 내가 한솔이한테 너무 늦게 말해서 이제야 데려왔어. 미안해. 우리 한솔이 너무 예쁘게 자라줬지? 누굴 닮았는지 손재주가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 언니가 직접 우리 한솔이 손도 잡아보고 해야 되는데 더 잘 키우지 못해서 항상 미안해. 너무 보고 싶다, 언니야. 제가 언니 앞에서 결국 눈물을 보였는데 그때까지도 둘째는 실감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마 사실을 안 지 이틀 만에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엔 벅찼던 것 같아요. 저는 둘째에게 주려고 그간 차마 주인 손에 쥐어주지 못했던 돌반지를 건넸어요. 네 엄마가 너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니? 체력이 한참 떨어졌을 텐데도 네 초음파 사진만 보면서 그렇게 힘내서 웃던 사람이었어. 반지도 너 돌되면 줄 거라고 태어나기도 전에 사놓은 건데 네 손에 한번 쥐어주지도 못하고 저렇게 외롭게 가버렸다. 둘째는 손에 쥔 그 반지 때문에 사실을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둘째도 그 반지를 보고 결국 영문 모를 눈물을 흘리더군요. 친언니 유구람 앞에서 처음으로 남과 같은 친모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둘째의 모습을 보니 제가 언니의 자식을 이제야 데려온 것이 한없이 후회가 되지 뭡니까? 언니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싶더라고요. 언니한테 너무 미안했고 또 딸에게도 진짜 엄마에게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늦추게 만든 것 같아 죄스럽기만 했네요. 납골당을 다녀온 이후 저와 남편은 둘째가 우리를 원망한다고 하더라도 다 감수할 생각이었습니다. 저희에게 느낀 배신 때문에 호적에서 빼달라고 울분을 토해도 둘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해줄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며칠 뒤 둘째가 저와 남편에게 하는 말을 듣고 내내 졸이고 있던 마음에 긴장이 탁 풀렸는데요. 둘째는 저와 남편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어요. 친자식도 아닌데 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워줬다고 오히려 고마움을 표현했죠. 제가 밝힌 모든 사실이 그동안 받은 사랑에 대해 반감을 일으킬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어떻게 너를 버리니? 그런 일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내 품에 널 안은 순간부터 넌 내 자식이었어. 오히려 우리가 고맙다. 엄마 아빠를 받아들여줘서 너무 고마워. 집에 돌아와서 둘째가 좋아하는 밥상을 차려주며 훨씬 더 애틋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첫째 또한 집안에 있었던 사실을 알고서 직장에 반차를 내고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첫째는 둘째가 친동생이 아니라는 거 진작 알고 있었거든요. 첫째 나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뒀을 때 둘째를 호적에 올렸으니까 저희 부부는 첫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시간을 많이 가졌었어요.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첫째는 바로 둘째를 찾았는데요. 둘째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 한순간도 너를 사촌으로 생각한 적 없어. 넌 처음부터 내 친동생이었고 앞으로도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친동생이야. 그러니까 너 딴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둘째는 첫째의 진심에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래도 가족이었지만 우리는 한 번 더 가족의 정을 단단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둘째는 한동안 마음을 추스르느라 남자친구와의 만남도 미뤘는데요. 그러다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사정을 고백했다고 했고 그 뒤로 저희 딸과 상견례 날짜를 조정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가기 전까지도 혹시 예비 사돈 집안이 우리 둘째의 남다른 처지를 탐탁지 않아 하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무용지물이었을 정도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와 있는 사돈 식구들을 보고 저는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놀랐지 뭡니까.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 한 명이 사돈 쪽 좌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도 저를 알아보고 눈알이 동그랗게 커지더라고요. 저처럼 마찬가지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형부였습니다. 형부가 어떻게 여기에 있어요? 설마 제 딸 남자친구 아빠는 사람이 형부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이 결혼 없던 걸로 해야겠어요. 한솔이한테 형부 일은 절대 모르게 하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낯짝 보여주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 봐요? 우리 언니가 당신 때문에 무슨 꼴로 떠났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초면에 결례가 심하네요. 아들아, 너는 이런 저급한 집안이랑 연을 맺겠다는 거냐? 나야말로 이런 결혼 허락 안 해요. 저와 남편 빼고 모든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앉아있는데 곧 얼굴이 붉어진 형부가 당황하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저는 형부를 보자마자 친언니 얼굴이 그 앞을 스쳐가며 그동안 형부에게 품고 있던 반감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때깔 좋은 형부의 얼굴을 보니 도무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짓이라도 저지르고 싶어서 식탁 위에 보리차를 들고 형부 얼굴에 퍼부어 버렸죠. 놀란 형부의 몰골이 쫄딱 젖어버렸는데요. 그때 형부의 새 부인이 벌떡 일어나며 저한테 소리쳤습니다. 어머머, 이봐요. 제정신이에요? 초면에 뭐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대화로 풀 생각을 해야죠. 설명부터 해주는 게 순서 아닌가요? 이 사람 입 아프게 설명해줄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형부, 우리 언니 그렇게 때려가면서 이혼하자고 협박하더니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네요. 이번엔 정치계통 사람들이에요. 어쩜 그렇게 돈 있는 사람만 잘 찾아다닌대요? 형부는 여자 돈 보고 결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니 재산 떼먹으니까 좋았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네 언니 재산을 떼먹었다고 그래? 이혼해서 재산 분할한 게 왜 떼먹는 거야? 법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가진 것도 능력도 없는 형부를 우리 언니는 책임까지 느껴가면서 끝까지 쥐고 있었어요. 언니한테 애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겠죠. 당신이 돈 빼먹을 다른 여자 찾는 동안 우리 언니는 형부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출산하다가 세상을 떴어요. 뭐라고? 애가 있더니 그건 또 무슨 억측이야. 뭐가 어찌됐건 나는 모르는 사실이야. 이미 네 언니랑 이혼을 한 상태고 네 언니가 어떻게 됐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라고. 진작부터 형부라고 부르기 가짜났었는데 지금까지도 되바라진 인성으로 지내줘서 다행이네요. 내가 언젠가 만나게 되면 꼭 언니가 당한 거 손톱만큼이라도 갚아주려고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 더 맞으세요. 이번에 저는 형부의 싸다구까지 날렸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형부를 패기 시작했죠.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부가 새로 꾸린다던 프랜차이즈 사업이 쫄딱 망해서 거짓골이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격지심이 심해져 우리 언니한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는 걸요. 제가 결혼하는 바람에 저한테 피해주기 싫던 언니는 거의 병원에서 간이 침대를 놓고 쪽잠을 잤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입 밖으로 꺼냈더니 예비 사돈 쪽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형부는 비굴할 정도로 세부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집안에 정치인들이 많다더니 알고 보니까 저 세부인이 전 국회의원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형부와 재혼을 한다고 했을 때 세부인 집안에서도 반대가 심했다고 하네요. 말 그대로 형부가 너무 스펙도 없는데 이혼남이기까지 하니까 쪽팔렸기 때문이겠죠. 그래도 세부인 마음을 존중해서 끝내 집안 어른들로부터 재혼을 승낙받은 건데 말년돼서 추잡한 현실이 드러난 셈이 되었네요. 형편없는 형부의 진실이 생각보다 더 밑바닥이란 게 세부인 집안 귀에 들어가면 형부 앞길 망하는 건 안 봐도 비디오인 꼴이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전부인 사이에서 자식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폭언은 또 무슨 소리예요? 당신 전부인이랑 깔끔하게 합의 이혼한 거라면서요. 도대체 이게 다 뭔 난리예요? 없어. 자식 없는 거 맞아. 합의 이혼도 맞고. 이 사람이 전부인 동생인데 별뜻 없이 그냥 나한테 용심 부리는 거야. 내가 다 해결할게. 당신은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여기서 그대로 다 밝히기엔 우리 한솔이한테 상처밖에 안 될 테니까 말은 삼갈게요. 사모님 집안 생각해서 제안하는 건데 이 남자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면 증거물 다 대줄 수 있거든요. 당장 원하시면 저희 집으로 안내할 수도 있어요. 제가 세게 나오자 형부가 당황해서는 제게 제정신이냐면서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거냐고 언성을 높였는데요. 세부인은 형부의 말을 가로채며 제 말을 더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상당히 충격받은 것 같더라고요. 세부인도 나름대로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는지 다음날 연락 달라고 하면서 제게 명함 하나 주고서 자리를 먼저 떠났습니다. 형부가 세부인 뒤를 급하게 쫓아갔지만 놓쳤는지 차였는지 금세 다시 돌아와서는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손찌검하려고 했어요. 남편이 아니었다면 정말 한 대 맞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언니가 저 더러운 손바닥에 참 많이도 고통을 받았겠죠. 제가 일으킨 파장은 둘째 딸뿐만 아니라 남자친구까지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딸 남자친구가 자기 애인과 서로 의붓남매였다는 사실에 벙쪄 있더군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얼떨결에 친아빠를 보게 된 셈인 둘째 딸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둘째도 자기 엄마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건지 제 남편과 힘을 겨루고 있는 형부에게 가서 지갑으로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치더라고요. 형부가 당황해서 둘째를 보는데 형부 또한 둘째가 자기 친자인 걸 눈치껏 알아본 것 같았어요. 내 몸속에 아저씨 피가 섞여 있다는 게 진짜 저주스러워요. 엄마가 아저씨 얘기는 숨기길래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알게 된 게 다행이네요. 하마터면 아저씨 같은 인간의 며느리가 될 뻔했잖아요. 세아가 네가 어떻게... 이건 뭔가 잘못됐어. 너희들 나 하나 몰락시키자고 전부 다 짠 거 아니야? 어디서 소설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밀어붙여. 아저씨만 봐도 우리 엄마라는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을지가 느껴지네요. 얼굴도 못 보고 보낸 우리 엄마 생각해서라도 제 기억에서 아저씨 얼굴을 싹 지워버려야겠어요. 앞으로 아저씨 인생에 웃는 날은 영영 없었으면 좋겠네요. 다신 보지 맙시다. 둘째는 자기 남자친구한테 이별을 통보한 채 저희를 데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상견례가 그렇게 파토난 것이 꼭 제 탓인 것만 같아서 저는 둘째한테 사과했습니다. 그러니 둘째가 뜻밖의 사실 말해주더군요. 내가 남자친구한테 내 사정 다 말해줬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남자친구 반응이 좀 시원찮더라고. 차라리 잘 됐어. 나도 찝찝해서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살짝 고민했거든. 딸 남자친구가 둘째한테 그럼 고아인 셈 아니냐고 그렇게 물었다네요. 사람은 한마디 두마디 뱉는 게 결국 그 사람 인성이라고 아마 그 발언이 딸 남자친구의 본색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실 누구나 좋은 사람인 척, 너그러운 척 연기하는 건 쉽잖아요. 저는 다음날 연락을 달라고 했던 형부의 세부인에게 고민하다가 문자를 넣었습니다. 세부인은 집에 돌아온 형부와 한바탕 다툼을 벌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제게 증거물을 다 요구했어요.
저는 우편으로 형부에 관한 모든 사실과 언니가 형부 폭력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던 이력까지 보태어 붙였습니다. 며칠 뒤 세부인한테서 다시 연락받은 문자에서 결국 둘 사이가 끝내 동결났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는데요. 형부는 세부인 집안 어른들한테 저급한 취급당하며 찍소리도 못한 채 이혼을 강요받았다고 합니다. 꼴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빈털터리로 쫓겨난 형부가 우리한테 보복을 하려고 길을 쓰고 찾지 않을까 뒤늦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꼴을 다시 본 적은 없네요. 원래도 연락으로 알 길이 없던 사람이다 보니까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감히 제가 추측하자면 이젠 능력 좋은 여자 만나서 인생 펴기엔 너무 늙어버렸지 않나 싶어요. 때문에 분명 밑바닥 신세를 피하지 못하고 망가졌겠죠. 자기 주제도 모르고 많은 걸 탐내다 보니 주머니가 감당 못하고 터져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진작 밑바닥을 기었어야 할 처지인데 그나마 가지고 있던 젊음이라는 카드 한 장만으로 참 길게도 버텨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마음 같아선 다신 제게 못하도록 생을 뜨게 만들고 싶단 생각도 했었지만 아마 우리 언니가 저를 그리 괴로움 속에 살게끔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남자에게 가장 힘이었던 능력 좋은 아내한테 버림받게 했으니 그걸로 반은 갚아줬다 생각하렵니다. 다신 보는 일 없길 바라나 혹시라도 또 만나게 되는 날이 온다면 저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 남자가 밑바닥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을까 해요. 그 남자가 저에게 겁을 먹고 평생을 트라우마로 기억하며 무너지길 바랄 뿐입니다. 세상이 좁다는 게 저한테도 해당되는 일인 줄은 몰랐는데 아무래도 언니가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언니가 저를 통해 형부한테 복수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럴 거라 생각하고 저도 그 남자를 그렇게 망쳐놓았던 것도 있었네요. 평생을 남의 인생 망쳐보는 짓 같은 건 해볼 엄두도 못 내던 제가 반은 미쳐서 그 남자에게 보복했던 것 같은데요. 지나서 생각해보니 그 순간이 참 두려운 상황이었던 거 있죠. 그래도 큰일을 해결해버렸다 보니까 저희 가족에겐 더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지방 생활을 하고 있지만 둘째는 결혼이 파토나는 바람에 여전히 집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일부러 결혼을 망치려던 건 아니었지만 이대로 둘째와 함께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대한 나쁜 짓을 안 하고 살아가려 했는데 제 손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망쳐버렸다 보니 가끔씩은 참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이 감정은 상대가 원수건 말건 상관이 없는 기분인 것 같아요. 그때마다 착한 제 남편이 곁에서 위로해주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네요. 이 사연을 쓰면서도 제 감정이 화가 났다, 자책했다, 정신없이 날뛰었답니다. 이마저도 제 스스로가 극복해야 할 숙제로 남겠죠. 부디 언젠가 친언니와 함께하는 날이 다시 오게 된다면 언니한테 칭얼거리고 싶어요. 처한 현실들이 너무 힘들었지만 언니 생각 하나로 모든 걸 이겨냈었다고 말입니다. 아마 심성 고운 제 언니는 오히려 저더러 고생 많았다고 사과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시간 내내 제 딴에는 참 길었던 사연으로 느껴집니다. 마치 당시로 돌아간 것 같아서 중간중간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도 글을 마무리하게 되니 제 마음도 같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개운합니다. 이젠 저의 앞길에 이보다 더 큰 방지턱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나간 과거에 제 기억을 묶어두지 않고 행복할 미래만 바라보고자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상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길 기원할게요.